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거리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동상이 바로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왕자인데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왕자에게 어느 날 날아든 제비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왕자와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게 되고 이들은 모두 행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을 통해 얻는 행복. 너무 교훈적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행복에 관한 저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한번 볼까요?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가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와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유를 넘어 함께 향유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조광재 선생님. 그와 함께 행복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그 문화와 교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모시고 또 철학 강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소유를 넘어서 향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제법 거창합니다. 그죠? 소유를 넘어서 향유로 이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유한다는 것은 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가진다 이런 게 되겠고, 그죠? 가진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서 향유는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림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인데,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행복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암암리에.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이제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마리를 삼아가지고 지금 제목으로 내세운 소유, 향유, 이런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지만은 아까 이야기도 좀 했고 이제 해서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이 행복이 이제 좀 이렇게 지속적인 것도 있고, 또 좀 순간적으로 확 정말 더없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행복도 있을 것이고, 좀 지속적인 행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행복이라 그러면은 늘 이제 삶 전체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기분이 좋은 방식으로 살만한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 지속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암암리에 또 한편으로 정말로 강렬한 어떤 행복, 순간적인, 그죠?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는데, 우선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정말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순간적으로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주위 관계에서 관계가 원만하고 거기에서 어떤 얻는 행복감이 큰 것 같아요. 남편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을 때.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아, 그래. 네. 정말 행복하시네요. 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 행복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차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답이 딱히 있다고 하는 부분도 또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떤 희망이 있다면은 그런 희망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옆에서 이제 가족 얘기도 했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시국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또 아이들도 크면서 또는 광고 중에 아빠가 활구표기를 많이 하면서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는 한번 말 한번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가족애라는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고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민영화라든가 뭐 선진화라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할까라는 잠시 행복이라면은 그런 그 희망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그 회사의 직원들과 또 같이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그런 게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 예. 거기서 행복이 뭐냐면은 어떤 같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 아까운 거를 주는 그 마음에 제가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최근에 그런 어떤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닐까. 예. 배움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참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좀 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웃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현대사회의 첨단 매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가상적인 능력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가상적인 것만은 아니고 대단히 좀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갖다 열어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좀 들어봤습니다.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속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순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또는 어떤 공동체적이랄까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주어진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비되는 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불행은 좀 이렇게 피하고 행복만 이렇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그죠? 예, 뭔가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한테 불행에 대해서 한번 혹시 정말 이게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불행 뭐 다른 분 말씀하셔도 되고. 두려운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평생을 같이 해야 될 반려자를 네. 나와 이상이 잘 안 맞는 사람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없이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대단히 불행이다, 그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옛날 스웨덴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그 좀 특이한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인데 어떻게 그 잠을 갖다가 하숙집에서 영국에 살았는데 잠을 나흘 씩이나 잠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나흘 동안 말이죠. 저 세상에 내세에 갔다 온 거예요. 그 내세에 갔다 와가지고 그걸 갖다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 천국은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싫어할수록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고 천국은 좋아할수록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말되죠. 지금 말씀하신 불행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그런 겁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꼭 그렇게 집착해야 되는가? 불행을 피하고 무조건 행복만 추구한다고 해서 삶이 과연 정말 좋은 걸까?
정말 삶의 어떤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걸 갖다 넘어서 있는 데서 오히려 대단한 어떤 그런 삶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말해. 내가 뭘 말해야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해. 나는 행복하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데 그럼 우리는 무엇 하지? 고도를 기다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현대의 행복이란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계몽시대라 부르는 17세기와 18세기에 탄생됐습니다. 현세의 삶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처음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는데요.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리스와 로마 철학의 산물이자 유대교와 기독교가 반영돼 탄생됐습니다. 고대의 행복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이란 신성에 준하며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고대의 행복은 그 개념이 바뀌어서 지상의 삶에서도 누구나 행복을 열망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행복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과 혁명이 일어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행복이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에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인권 선언을 했던 프랑스인들도 선언문의 서문 마지막 줄에 모든 이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8세기 유럽인들은 행복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놀이공원입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패션과 다양한 사치품들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며 또 불완전한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행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만큼 집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행복에 집착하게 되는 건 어쩌면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특히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능이 아니냐.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때 생명과 대립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을 갖다 알고 있는 한 그 불행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불행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집착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집착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비난하거나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그 행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끔씩 왜 그 전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막 단식 투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느 기자가 근데 찾아갔다 칩시다. 제같이 멍청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행불행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행불행을 물을 수 없는데 엄청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갖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대단한 어떤 위협을 달성한 분들은 대체로
행불행에 이렇게 뭐 흔히 일희일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죠? 행복하면 좋아하고 불행하면 아주 슬퍼하고 일희일비한다는데 그런 일희일비하는 행불행에 끄달리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데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 큰 일을 갖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자신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좀 나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 이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우선 우월한 위치에 있다. 또는 좀 더 돈이 많다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로 경쟁관계를 넘어서서 행복한 것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이렇게 경쟁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뭐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충분히 가정이 행복했는데 옆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린 나는 그냥 옆집하고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집 사는 거 보니까 더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좀 이렇게 행불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구체적인 경험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 예, 근데 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아픈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요. 어떤 데 죄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 그래도 또 그렇게 막 아픈 환자들 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건 조금 상대적인 건 분명하다, 그죠? 예, 우리가 방금 행복, 불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더 행복하다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행복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갈 수도 있겠고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다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프로이트 잘 아시잖아요. 프로이트가 말한 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 뭡니까? 무의식이죠. 예, 나는 분명히 내 혼자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행복감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설문에 응한 70%의 사람들이 두 번째 문항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듀젠베리는 개인의 소비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위 사람들의 평균적 소비 규모를 꼽았는데요. 그의 가설에 의하면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자신의 소비 지출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의식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비 지출을 가중 합산한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행복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은메달과 동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누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메달 리스트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은메달 리스트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이 큰 반면 동메달 리스트는 메달을 따지 못한 이들과 자신을 비교해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배타적 만족감입니다.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한 바처럼 소유를 넘어서 향유로 가자라고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우위적인 혹은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배타적인 방식으로 남이 갖지 않은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로지 내가 누린다. 나만이 독특하게 개성적으로 심지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향유, 배타적인 향유가 아니고 공유하는 향유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써온 이거 보면은 내가 누리기 때문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만족감. 혹시 이제 행복하고 만족감하고 상당히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만족감이 있다 칩시다. 논리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만족감은 뭡니까? 내가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누리면 그것은 배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배타적 만족감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만족감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이 나온다고 할 때 바로 그런 배타적인 만족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배타적인 행복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대단히 좀 언뜻 듣기에도 좀 썩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남들을 불행에 빠뜨림으로써 행복한 것, 그런 일들이 가끔씩 볼상사납게 사회에서 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수치심을 조장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려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 혹은 열등감을 심어줌으로써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조금 한 단계를 넘어서서 행불행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만족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불만 상태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불만이 있어야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만족감을, 즉 내가 만족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불만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만족감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타적이란 말을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배타적 만족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만족감에서 배제함으로써 만족감을 내가 얻는 것, 이걸 갖다 배타적 만족감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배타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는 행복은 당연히 뭐죠? 배타적 행복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는 이제 배타적 만족감에 의한 배타적 행복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달리 이제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 그죠?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만족하면 할 때에 다른 사람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다른 사람이 만족할 때 나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거. 설사 내한테 직접 어떤 만족감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하면 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공유하는, 배타적, 그런데 적자 빼고 공유적 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공유하는 만족감 이렇게 할 수 있고 공유하는 행복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타성 혹은 공유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명식이 철학 강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성이니 뭐 공유성이니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까 우리가 가정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개인 그것 속에 이제 개인도 들어있고 한데 이게 조금 이제 또 확장시켜서 공동체 사회적인 부분까지 나갔습니다. 이걸 아예 나간 김에 더 나아가지고 아예 우리 사회 또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프로이트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나요? 이제 프로이트가 근데 중요한 게 무의식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무의식도 있지만 사회적 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서, 그죠? 사회에서부터 나에게 이렇게 젖어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와 있는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 이 사회에서, 그러면 사회의 정체가 뭐냐? 사회가 뭐냐에 따라서 나의 무의식이라든지 그 무의식에 의해서 뭐죠? 내가 갖게 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뭘까요? 근데 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본주의는 뭡니까? 쉽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 자본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그러면 이 소유에 관해 딱 떠오르는 거. 글쎄, 그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예.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일단 소유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욕심을 좀 이렇게 이렇게 보상해 주죠. 어찌 보면. 욕심을 가진다고 잡아가지 않죠. 아, 내 지금 재산이 지금 뭐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야, 뭐 누구는 옆집에는 뭐 어떻게 해갖고 100억 됐다는데, 에이 모르겠다. 나는 한 1000억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잡아가는 경우는 없죠, 그죠? 세상이 그런 욕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경제학자들도 뭐 이게 다 계실 텐데, 그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철학적인 쪽에서 볼 적에는 뭐냐면은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입니다.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은 뭔가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냐 하니까 로크가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번 재산은 나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것은 전부 다 내 거다 이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기초 원리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번 걸 갖다 어느 놈이 뺏어간다든지 어떻게 하면 뭡니까? 이 법에 저촉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권리 주장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소유는 누가 할까요? 소유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각자 누굽니까? 개인이죠. 기본적으로는 개인입니다. 물론 법인이라고 해가지고서 큰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이 소유한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초적으로는 개인이죠. 그때 그 개인을 갖다가 우리가 일컬어서 근데 주체,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의 주체 혹은 소유의 주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주체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간섭을 한다거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배타적인 말하자면은 이 사적 소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어떤 그런 개인적 주체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고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접근하기 쉬울지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한 것이다. 예. 함부로 다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불가침한 어떤 개인적 주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불가침한 개인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생명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 네. 누구든지 간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생명을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나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생명이라는 말하고 생명 활동이란 말하고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명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활동을 막 하는 것. 이건 이제 생명 활동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동물의 생명 활동과 인간의 생명 활동은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하니까 별 조금 애매했는데 동물의 생명 활동하고 인간의 생명 활동하고 인간의 생명 활동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넓게 보면 생명 활동입니다. 그죠? 흔히 말하는 의식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 활동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까?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겁니까? 어찌 보면. 60년대, 70년대에는 뭐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랬지만 네. 요즘은 먹고 사는 것도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즘은 그 정말 그런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어느 개그맨이 얘기했는데 내 살이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맛있는 것만 뭐 먹어야겠다. 이런 부분도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60년대 때는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데 급급한 의식주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요즘은 향유하기 위한 혹은 향유한다는 것이 생명활동으로서의 의식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주 정확한 구분이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유지하기 위한 것. 예, 입고 먹고 자지 않으면은 생명 자체가 금방 사그러들고 생명력 자체가 약화될 겁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고 뭡니까?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을 이제 나가겠죠.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도 있을 수 있고, 학문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즐거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문화, 예술, 뭐 등등, 놀이, 이런 것 등등이 다 생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저로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의식주가 생명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생명 활동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문화,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시는 문화 내지는 어떤 예술 이런 쪽, 특히 문화 활동이다. 생명 활동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의 생명 활동은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유한다기보다는 뭐죠? 누리고 향유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걸 갖다 더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주도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부터 소유 개념이 발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하고 생명하고 좀 저는 연결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뭔가 배타적으로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생명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 유지 더 잘하고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 무슨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촛불 시위에 가면은 그야말로 돈벌이보다 생명을 뭐 이렇게 막 구호를 붙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끝없는 부를 소유하고자 했던 고대 신화 속 인물인 미다스. 그는 신으로부터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선물을 받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이 닿은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실 물조차 황금으로 변해버리자 그는 신의 선물을 저주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저버린 탓에 불행이 찾아온 것인데요. 소유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은 아닌 듯하죠. 1754년 장자크 루소가 쓴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만인과 근대의 노동자 가운데 노동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정말일까? 루소의 주장은 부에 대한 명제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루소에 따르면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재산에 관계없이 가난해진다고 말입니다. 루소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욕망을 억제하는 것. 역사적으로 볼 때 발전한 사회는 전보다 높아진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욱더 궁핍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원시의 야만인보다 더 심한 궁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라고 하죠. 만약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전 사회에 퍼지게 되면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소유한 걸 향해서 집중적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틀림없이 배타적인 어떤 그런 그다음에 비교 우위적인 이런 쪽에 어떤 일종의 스펙트럼이랄까요, 피라미드랄까요, 이런 어떤 상태가 싹 생길 겁니다. 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착각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물론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근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생명과 소유가 관계 있다라고 할 적에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유와 향유 가지고 있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경우, 기분 좋다는 걸 약간 향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지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 해봅시다. 옷장에 옷이 20벌이 그럴듯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갖다가 20벌을 한꺼번에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소유한다는 것하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향유한다는 것하고 이게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자꾸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리는 쪽이 약해질 것이다.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많이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그 집을 향유를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아무튼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또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지만 생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생명 활동을 하지 않고 생명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삶을 생각할 수 없듯이 생명 자체는 한편으로 맹목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죠? 이 살아있어가 뭐 할래? 이러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는 한편으로 맹목적인 거거든요. 배타적인 소유 자체도 한편으로 맹목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론하자면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지만 생명력 자체를 향유한다는 것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향유한다는 게 맹목적이듯이 소유 자체를 향유한다는 것도 대단히 맹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맹목성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목을 붙이기를 남들과 공유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남들과 공유하는 삶의 향유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걸 갖다 어떠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쭉 남아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다는 것들 생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치가 있는 걸로 주로 남아 있는 것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거나 떠올려도 된다. 그림, 예, 또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문화유산, 예, 문화유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그림, 음악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대단한 소설, 그죠? 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단한 또 뭐죠? 학문, 철학, 등등. 철학 좀 끼워주세요. 철학적인. 예. 철학도 이 대단한 인류의 유산으로 이렇게 얘기됩니다. 예. 이걸 학문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대체로 인류의 역사상 이게 내려온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저기 뭐냐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핵심 성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하면 할수록 뭐죠? 더욱더 그 가치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배타적인 소유에 몰두한 그런 내용은 인류 역사에서 별로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남들과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가치가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그건 관련된 어떤 또 이야기를 갖다 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감정 문제하고 조금 이제 결부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배타적 소유라고 했을 때에 남을 배척합니다. 남을 배척하고 남과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배척을 하고 하는데, 이런 데서 오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들 여러 가지, 그 결과에서 온다든지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열등감, 그죠? 또는 뭐 우월감, 또 거기에서 뭐 좀 하면 뭡니까? 수치심, 또 조금 나아가면 뭐 시기, 질투, 부러움, 뭐 이런 감정들이 막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감정들은 뭡니까?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의 배타적인 관계에 할 수 없이 끼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예컨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그런 감정이 자꾸만 사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뭐죠?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런 감정을 우리는 반동적이라고 해요. 반동. 남들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니까 반동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면서 반동적으로 가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부정적이고 반동적인 감정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월감이라든지, 그죠? 예컨대 뭐 남들을 갖다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통해서 지배함으로써 기분을 느끼는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반동적입니다. 직접 자기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감정, 이것은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과 오히려 공유할 때 더욱더 그런 감정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공유하는 게, 음악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분이 좋습니까? 예. 저놈은 이 음악 들어도 잘 못 느끼는데 나는 이 음악 듣고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까? 음악 자체에서 기분이 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주파수가 만나면 더 커집니다. 그죠? 파장이 더 커지고 파동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어떤 향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고 확산이 되고 일종의 파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반동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뭐를 만들어냅니까? 벽을 만들게 되고 경계를 만들게 되고 경계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 소유에 의거한 감정들과 공유하는 어떤 향유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들, 이런 것만 잘 비교해 보시더라도 공유하는 향유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들과 소통하면서 공유하는 어떤 향유, 이것을 갖다 저는 적극적으로 좀 주장해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뭐 꼭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마운 거죠.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배타적인 사적 소유를 넘어서서 암암리에 뭐죠? 공유하는 향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겠습니다.